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뭐 0.92에서 1.18로 좀 일주일 만에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 자체가 꺾일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진단 검사 체계의 전환은 국민의 불편을 좀 초래할 수도 있고요. 전국적인 전환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선거를 임박해가지고 이런 본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제가 과천 대유나 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한 게 지금 아직까지 다 찾아보셨다면서요. 제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게 할 경우 우리 탄도탄 방어망을 교란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그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공약 경쟁 또한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아예 닮은 꼴 공약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 연휴 앞두고 나란히 농심을 공략하기도 했는데요. 후보들의 공약 살펴보고 민주당 쇄신을 포함해 대선판을 움직이는 변수들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미크론 확산세 살펴보고 팬데믹 2년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뉴스 시작 전 들어온 속보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9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숫자가 9,218명으로 집계되면서 아마 이런 추세라면 잠시 뒤인 0시 기준으로는 10,000명대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과 관련된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내일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숫자는 아마 10,000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네, 조금 더 추이를 좀 지켜보고, 자, 이렇게 이 확산세, 당분간 확산세 증가는 불가피하다. 또 최대한 완만하고 부드럽게 위기를 넘겨야 한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서 전문가들 그리고 당국이 내놓고 있는 분석들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하루 확진자가 3만 명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는 설 연휴 이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이동우 기자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000명대에 진입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4,500여 명, 2주일 전보다는 5,400여 명 많은 수치로 단기간에 2배 정도 급증한 것입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델타를 대체하면서 당분간 확진자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생산 지수 같은 경우도 뭐 0.92에서 1.18로 좀 일주일 만에 이게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이런 추세 자체가 꺾일 상황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확진자 수 증가는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당국은 오미크론이 앞으로 2, 3주 혹은 2월 내에 점유율이 90% 이상인 지배종이 될 것이라면서 다음 달 하루 확진자는 2, 3만 명이나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광주, 전남, 평택, 안성 지역에서 우선 오미크론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시행하며 나머지는 신속 강원 검사 등에서 양성이 나와야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며 동네 병의원의 참여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오미크론 대응 체계의 전국 확대는 설 이후인 다음 달 초쯤 시행될 예정입니다. 진단 검사 체계의 전환은 국민의 불편을 좀 초래할 수도 있고요. 또 저위험군 진단은 다소 느슨해지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전환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지배종으로 전환되는 한 달 동안 최대한 완만하고 부드럽게 위기를 넘겨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특히 이번 설 연휴에 이동과 접촉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네, 이렇다 보니 재택치료 환자의 숫자,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내일부터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 격리 기간을 7일로 단축합니다. 미접종자는 재택치료 이후 사흘간 자율격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홍주혜 기자입니다. 현재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32,500여 명, 최대 관리 가능 인원의 절반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이나 경증 확진자가 쏟아지며 재택치료 환자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0일인 재택치료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3차 접종을 받았거나 2차 접종 후 14일이 지나고 90일이 되지 않았다면 7일만 격리하면 되고 미접종자는 추가로 3일간 외출하지 않고 자율 격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사회 기능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5일까지도 당기는 경우가 생겨요. 백신 접종 완료자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가 돼도 격리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자를 최대 11만 명까지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1월 말부터는 관리 의료기관을 400개 이상, 1월 23일 기준으로는 369개입니다. 400개 이상으로 확충해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이상 발생해도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외래 진료센터는 90곳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엔 자차와 방역 택시를 우선 이용하도록 해서 구급차는 중증이나 응급의료 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특히나 이 확진자의 비중을 분석해보면 특히 눈에 띄는 연령대가 18세 이하입니다. 소아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탓인지 감염이 급증하면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학을 앞둔 학교들이 비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정상 등교를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를 대체해 우세종이 되면서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도 위중증 환자는 줄었는데 60살 이상 고령층 비중이 7%대로 감소한 영향입니다. 3차 접종률이 80%를 훌쩍 넘긴 고령층과 달리 1, 2차 접종이 진행 중인 18살 이하 소아 청소년의 확진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18세 이하 청소년 확진자 비중이 29.2%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소아 청소년 확진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지만 다음 달 학사 운영 방안 발표를 앞둔 교육부는 현재 정상 등교 추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022년을 확실한 교육 회복의 한 해로 만들겠습니다. 정상적인 등교와 교육 활동이 재개되는 학교의 일상 회복과 교육 결손을 치유하는 학생의 교육 회복.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초등학교 중 840곳, 중학교 151곳, 고등학교 198곳이 개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울만 놓고 보면 초중고의 31%에 달하고 설 연휴 이후 다음 달 4일까지는 절반 넘게 개학을 하게 됩니다. 교육 결손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가급적이면 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증상자의 교내 유입을 막을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접촉의 강도를 줄이기 위해서 이동 수업을 줄이거나 학교 내 학급 내 밀집도를 줄이는 정책들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학교 집단 감염에 대한 학부모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거듭 백신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노래, 관악기 등 일부 학원과 식당, 카페 등에 대한 청소년 방역 패스가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그 전에 접종을 마쳐달라고 강조한 겁니다. 불가피하게 접종할 수 없다면 KF80 이상 마스크를 쓰고 손 씻기를 일상화해야 오미크론 감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인천에 있는 외국인 집단 거주지에서 방역 지침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하던 유흥시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이곳은 국내 오미크론 확산의 불씨가 됐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 한 번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술과 안주들이 흩어져 있고 외국인 남녀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노래를 부릅니다.
지난 16일 새벽 인천 연수동에 있는 노래방 모습입니다. 영업 제한 시간을 넘겨 장사하던 이곳에 경찰이 들이닥쳐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28명을 붙잡았습니다. 단속에 걸린 건 이곳만이 아닙니다. 노래방에서 150m밖에 안 떨어진 이 술집도 영업 제한 시간을 어기고 새벽까지 영업을 하다가 며칠 전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붙잡힌 업주와 종업원, 손님 등 8명이 모두 러시아나 우즈베키스탄 국적이었습니다. 적발된 두 업소는 모두 한방마을에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나 러시아 이주민 등 7,500여 명이 모여 사는 외국인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달 본격화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의 도화선이 된 곳이기도 합니다.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확진 환자였던 인천 숭이교회 목사 부부가 나이지리아에서 귀국할 당시 이곳에 살던 우즈베키스탄인이 차량을 태워주면서 처음 감염됐고 이후 가족을 포함해 10여 명이 잇따라 확진됐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지금도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새벽이건 뭐 아주 늦은 시간이건 3, 3호 다니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이제 좀 만취된 상태여서 방역 지침까지 위반을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많이 이제 걱정이 되고 있어요.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14%로 한 달여 만에 4배 이상 늘었지만 백신 접종률은 2차 80%, 3차 35%로 내국인에 많이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은 외국인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계신 외국인 여러분들은 3차 접종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도 단속반을 꾸려 외국인 집단 거주지와 유흥시설을 점검하고 불법 체류자들이 3차 접종 뒤 자진 출국하면 범칙금과 입국 규제를 유예하는 등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네, 이번 대선 국면 분기점으로 꼽히고 있는 설 연휴 앞두고 더욱더 마음이 바빠진 정치권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기득권 내려놓기 쇄신 흐름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번엔 송영길 당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서울 종로를 비롯해 보궐선거 지역구 3곳에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를 타개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먼저 나연수 기자입니다. 예정이 없던 긴급 기자회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 백이종군부터 선언했습니다. 586 세대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젊은 청년 정치인들에게 양보하겠다는 겁니다. 선배가 된 우리는 이제 다시 광야로 나설 때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와 함께 동일 지역구 연속 3선 초과 금지를 제도화하고 서울 종로와 경기 안성, 청주 상당 3곳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함께 내놨습니다.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야당의 동참도 촉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강도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이런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3개 지역구 무공천 방침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에서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사실상 추인을 결정했습니다. 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와 초재선 의원들은 송 대표의 결단이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습니다. 혁신위는 더불어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변화의 결단을 지지하며 송영길 당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표적 586 주자인 우상호 의원은 자신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앞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걸 상기하며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586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선대위 개편 과정에서 이선 후퇴했는데 총선까지 불출마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차기 대권 도전 의사를 내비친 송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게 의미 있느냐? 차기 당직과 지방선거 불출마까지 선언해야 인적쇄신에 의미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586 용퇴론 반향이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3선 초과 연임 금지 조항은 위헌의 소지가 있고 야당과의 교감도 필요한 만큼 실제 제도화로 이어지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단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을 당길 동아줄이 될지
집권 여당의 위기감을 드러낸 사례로 그칠지는 설 연휴를 전후한 민심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연수입니다. 네, 이렇게 불출마, 무공천, 민주당이 고강도 쇄신 카드를 꺼낸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문제 삼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변수로 복잡해진 공천 전략의 고심도 깊어진 분위기입니다. 이어서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민주당 송영길 대표의 불출마 무공천 발표의 진정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윤미향 의원 제명안 처리에 대해서도 철저히 사과하고 윤미향 방지법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우선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정치 쇄신을 하려면 대장동 특검부터 받으라며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정치 쇄신하겠다면서 특검부터 안 받고 뭔 생뚱맞게 자다가 봉상도 되는 소리지 그게. 그거 처리하면 되지 왜 그걸 갑자기 그걸 끄집어내요? 겉으로는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복잡해진 공천셈법에 긴장감이 높아진 분위기입니다. 민주당 후보가 나오지 않을 서울 종로와 청주 상당, 경기 안성에서의 당선 확률은 높아졌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내부 갈등이 재현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후보 단일화나 연대라는 경우의 수도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서 반영한 해서 공천 결정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무공천은 당연하다고 평가절하했지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했던 역사적 거울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일 뿐 이번 결정이 민주당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미 종로 재보선 후보를 확정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측면 지원 여부를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한 발 나아가 국민의힘도 귀책 사유가 있는 곳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며 거대 양당을 한데 묶어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잘못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홍준표 의원과 공천 문제로 파열음이 일면서 원팀 구성이 불투명해진 국민의힘으로선 민주당이 내놓은 쇄신안을 두고 셈법이 더욱 복잡해지는 모습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네, 대선이 가까워지기도 했고 또 설 연휴를 앞둔 시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나란히 농업 공약을 내며 정책 경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각각 김건희 씨 일가 의혹과 또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면서 서로에 대한 견제의 날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권 집중 공약 사흘째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이번엔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역시 간판 정책인 기본소득입니다. 지방정부의 선택과 또 각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1인당 100만 원 이내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양평 공흥지구 개발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처가를 겨냥한 듯 농지를 악용한 부동산 투기를 끊어내기 위한 전국 토지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시장 즉석연설에서도 윤 후보를 둘러싼 무속 논란과 이른바 김건희 실세설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이 맡긴 권한은 책임 있는 사람이 행사해야 됩니다. 권한은 행사하는데 책임지지 않는 사람, 이걸 바로 비선 실세라고 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농업 직불금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한 종합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농업 직불금 예산을 현재의 2조 5천억에서 5조 원으로 확충하겠습니다. 이어 발표한 환경 공약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새로운 에너지 정책을 펴겠다고 거듭 강조했는데 연이틀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부각하며 설 연휴 민심을 잡기 위한 기선제압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포털 사이트 프로필을 등록하며 등판설이 떠오른 배우자 김건희 씨도 연휴 전 이른바 7시간 통화 사과문을 직접 내며 승부수를 띄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올렸는데 뭐 간단하게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좀 상세하게 올릴 생각이라고 그 얘기를 저도 지금 막 듣고 올라왔습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는 이번 대선 판세를 좌우할 분기점으로 꼽힙니다. 그런 만큼 두 후보는 정책 행보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날선 견제를 쏟아내며 지지율 잡기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적폐 교대를 막아 구시대를 끝내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거듭되는 야권 후보 단일화 언급을 놓고는 완주할 거라며 발끈한 가운데 양자 TV 토론 방송을 금지해달라고 낸 법원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선의 성격을 구시대 종식이라고 선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닥치고 정권 교체, 닥치고 정권 유지만 외치고 있고 적폐 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어 정계 개편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파와 상관없이 인사를 등용해 국민 통합내각을 꾸리고 정부가 아닌 행정부로 명칭을 바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탈피하면서 책임 장관제를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며 진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고 정치 보복을 금지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일부러 뒤를 뒤져서 상대방을 곤경에 빠뜨리는 비열한 정치, 이러한 정치 보복 제가 확실하게 끊어내겠습니다. 후보 단일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야권 단일화를 다룰 토론회에 윤 후보 측과 안 후보 측 인사가 참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국민의당은 당 차원의 결정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으며 거론된 인사의 참석조차 취소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 측도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우리 당의 입장이나 선대본의 입장이나 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두고는 설전도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안에 대해 가지고 그 양비론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토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거라는 우려가 저희는 있습니다. 서로 네거티브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겠죠. 거대 양당으로 봐서는 방해꾼으로 취급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낸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은 곧 결과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정의당이 낸 가처분 신청도 심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토론입니다. 방송 금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설 연휴 양자TV 토론을 추진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교육부가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국민대에 제출한 겸임교수 임용 지원서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건희 씨의 박사 학위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통 논문 심사 과정에서 대학마다 심사위원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개훈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대에 대한 2차례 특정감사를 벌였습니다. 김건희 씨의 겸임교수 채용과 박사학위 수여 과정,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경위 등 크게 3가지가 감사 대상입니다. 교육부 감사 결과 김 씨의 비전임 교원 임용과 학위 수여 과정에서 일부 부적정한 부분이 확인됐습니다. 먼저 김 씨의 박사학위 논문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조 교수 이상을 위촉해야 하는데 전임 강사 1인이 포함돼 논문 심사를 맡았습니다. 겸임 교수 임용 과정에서도 김 씨 등 2명이 같은 학교 출신이라는 이유로 규정과 달리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지원서상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됐는데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가 김 씨의 학력과 경력을 다시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대 직원과 교수 13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주가 조작 의혹이 불거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법인의 재산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이 부분은 배임 횡령 의혹으로 수사 의뢰할 계획입니다. 한편 국민대는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김 씨 논문에 대한 검증을 진행 중이며 2월 15일까지 검증을 마칠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대가 이사회도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 파는 등 재산 관리가 부적정했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신현영 대변인은 김건희 씨가 연루된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이 도이치모터스와 국민대 주식 거래 내역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늘 김건희 씨와 관련된 뉴스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김 씨의 어머니 최 모 씨의 항소심 결과가 나왔는데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거나 운영을 공모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 씨는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하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수급한 혐의로 재작년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공모에 가담한 적 없다며 줄곧 무죄를 주장했지만 1심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1심은 최 씨가 계약부터 재단 설립에 크게 관여했고 이후 장비 구매와 자금 조달, 직원 채용에도 손을 댔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계약하기 전부터 다른 주범인 주모 씨가 동업자와 수익 배분과 법인 설립에 대한 협의를 한 점을 지적하며 공모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씨가 책임 면제 각서를 받은 건 주 씨 등이 벌인 다른 일에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까 우려한 걸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최 씨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일하며 채용에 관여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선 일부 면접에만 들어갔을 뿐이고 근무 기간도 석 달로 짧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주범들과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최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3억 원 가까이 챙겼다는 사기 혐의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각 혐의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항소심 재판부 설명입니다. 최 씨 측은 애초 일부 정치 세력의 윤석열 흔들기로 시작된 재판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무슨 정치인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건 기록을 그냥 순산으로 바라봤더라면 이 사건 그 진상은 오늘 재판부께서 판단하신 내용임을 그대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기존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고 중요한 사실관계를 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즉각 상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씨 측 주장대로 의도적인 사건 왜곡이나 증거 은폐는 없었고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된 최 씨는 이와 별도로 통장 잔고 위조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도 진행 중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 측은 기존의 요양병원과 관련된 판결과 배치된다면서 상고의 뜻을 밝혔죠. 양지열 변호사는 검찰의 상고 배경과 대법원의 판단을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법원이 이 요양병원 관련해서는 이 의료재단이 사실상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폭을 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엄격하게 정말로 병원에 꼬치꼬치 관여했던 것이 아니더라도 말씀드린 어떤 요양병원이 잘못 운영되는 걸 막기 위한 취지의 판결들이 있는데 검찰이 주장하는 건 과거의 그런 판결에 비춰봤을 때 항소심 판결이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장, 그러니까 기존 판례와 너무 어긋났다라고 대부분이 본다라면 이거를 다시 한번 사건화할 수도 쟁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사건의 규모만 놓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어떤 뭐 태도에 비춰본다라면 지금 다시 뒤집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대장동 사건 관련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남욱 변호사에게 5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검찰이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곽 전 의원은 이 돈이 변호사 비용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곽 전 의원이 이 돈을 받은 시점이 이상하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며 불법 정치자금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과 관련해서는 알선 숫자는 물론 뇌물 혐의도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새벽까지 곽상도 전 의원을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검찰이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일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55일 만입니다. 곽 전 의원은 대장동 사업자 공모 당시 하나은행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의 컨소시엄을 성사시키고 아들을 통해 5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알선수재 혐의를 소명하지 못해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번엔 대가관계가 핵심인 뇌물 혐의까지 추가해 적용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거쳐 첫 구속영장에 특정하지 못했던 알선 상대방 역시 구체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6년 4월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건넨 5천만 원 역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받은 50억 원과 자신은 무관하다는 입장입니다. 6년 전 남욱 변호사에게서 받은 5천만 원은 변호사 비용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시점도 총선 직후가 아니라 국회의원 예비후보 신분이었던 3월 1일이라고 했습니다. 정당하게 번 돈이고 검찰도 그걸 안다는 주장인데 언제 무슨 사건으로 남 변호사를 변호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뒤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비롯한 화천대유 관계자들에게 정치 후원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거는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천대유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한 게 지금 아직까지 다 찾아보셨다면서요. 제가 뭔가 한 게 없습니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 심사는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YTN 오철입니다. 앞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가족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한 내용들 먼저 보셨는데 이번엔 윤석열 후보가 삼부토건 조남욱 전 회장으로부터 17차례나 선물을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조 전 회장, 김건희 씨 의혹에도 등장하는 인물인데 윤 후보가 과거 삼부토건의 특별관리 대상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YTN 뉴스가 있는 저녁 제작진이 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김자양 PD가 취재했습니다. 삼부토건 노조위원장이 공개한 조남욱 회장의 명절 선물 목록입니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선물을 받은 사람 이름과 직함, 품목이 적혀 있고 주소나 보낸 사람 명의 등 특이사항도 비고란에 있습니다. 주로 법조계 인사들이 그 대상인데 윤 후보의 이름은 2002년부터 등장합니다. 2003년에는 광주지검 부임을 축하하는 란을 보냈고 기록이 없는 2005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는 2015년까지 매년 명절 선물을 보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조 회장의 선물 리스트에 윤 후보 이름이 언급된 건 모두 17차례. 초반에는 품목이 밤이나 곶감 등이었지만 윤 후보가 대전지검 논산지청장에 재임하던 2008년에는 메론과 망고를, 2009년부터는 정육으로 선물 가격이 높아졌습니다. 이어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된 2014년부터는 다시 김과 메론으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윤 후보가 정육을 선물 받은 시점부터 조 회장의 이른바 특별관리 대상이 됐다는 게 삼부토건 노조의 주장입니다. 선물 목록이 한 5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육을 받는 단계가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인사예요. 그리고 하여튼 외부의 어떤 인사한테 그런 선물을 준다는 건 이 경영진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한 거라는 걸 굉장히 느꼈어요. 눈에 띄는 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도 2차례 등장한다는 겁니다. 윤 후보와 결혼 5년 전인 2007년과 2008년 김명신 교수 앞으로 과일이 발송된 것으로 돼 있고 김 씨의 모친 최모 씨도 선물 명단에 2차례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뿐 아니라 김 씨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의혹이 제기된 양모 전 검사는 물론 윤 후보와 김 씨를 연결해 준 것으로 전해진 무정 스님의 이름도 수차례 등장합니다. 조남욱 전 회장은 김건희 씨의 이른바 줄리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물. 김 씨와 윤 후보 결혼 전부터 윤 후보 부부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된 인물들을 모두 관리해온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경영뿐만 아니라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런 사람들의 어떤 법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검찰을 하고 법조계 인사들을 관리한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2006년
파주 운정지구 투기 의혹 사건의 주임 검사로 시공사였던 삼부토건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윤 후보가 2006년부터 조 회장과 여러 차례 골프를 친 사실도 이미 알려진 상황. 조 회장에게서 17차례 명절 선물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제작진 질문에 윤 후보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영석 노조위원장은 삼부토건 비서실에서 관련 자료를 받아 자신이 직접 리스트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재양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를 놓고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경계 태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서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유사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신속 대응군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 8,500명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렸습니다. All told, the number of forces that the Secretary has placed on heightened alert comes up to about 8,500 personnel. 커비 대변인은 필요시 촉박한 통보에도 유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높이라는 명령이 내려졌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토가 필요로 할 경우 해당 미군 병력 대부분이 나토 신속 대응군에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병력에는 전투여단과 병참부대, 의료 방공 지원, 첩보, 감시, 정찰부대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평시 배치 준비에 10일이 주어졌다면 이제는 5일이 주어지는 것이라면서 유럽에 이미 주둔 중인 미군이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오스틴 장관의 이날 지시는 바이든 대통령이 수천 명의 미군 병력을 동유럽과 발트해 지역 나토 동맹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의 보도 하루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We have been consulting with allies in deployments and refining plans for all scenarios. We've always said we would reinforce our allies on the eastern flank.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럽의 지도자들과 화상 통화를 하면서 동맹을 다졌습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의 러시아 군사력 증강에 대한 계속된 우려를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주권과 영토 보존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상들은 최근 잇따라 열린 서방과 러시아와의 대화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면서 외교적 해결책에 대한 희망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모든 대책을 수립해 실천하겠습니다. 실종자 수색 구조에 진전이 없어서 참으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강력히 요구하는 게 실질적으로 정부에서 주도해서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실종된 작업자의 것으로 보이는 흔적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 작업자의 시신이 수습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사고가 발생한 지 2주째인 오늘 오후 5시 반쯤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핏자국과 작업복이 발견됐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투입한 끝에 오후 6시 40분쯤 정확한 실체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14일 실종자 6명 가운데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된 지 열 하루 만입니다. 실종자 신원을 밝혀낼 단서는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됐다는 뜻입니다. 자세한 것은 좀 더 구조 작업을 진행해야만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의 흔적이 발견된 곳은 건물 27층의 2호실 위쪽으로 앞서 소방구조견과 경찰 탐색견이 특이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27층 거실과 안방의 천장이면서 28층의 바닥인 곳인데 콘크리트와 철근 잔해가 내려앉아 있어 접근조차 쉽지 않습니다. 잔해물이 겹겹이 쌓여 있어서 킬이 많이 소요될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걸로 추정됩니다.
이에 따라 철근을 잘라내고 진입로를 확보하는 등 사전 작업을 마친 뒤에야 본격적인 구조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이번은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은 지지대 무단 철거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공사에 속도를 내면서 일어난 인재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층, 높이 120m 이상의 건축물을 새로 지으려면 해당 층 아래 3개 층에 동바리를 설치해야 합니다.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 아이파크의 경우 39층에서 콘크리트를 부었기 때문에 배관 설비 공간, 피트층을 포함해 38층과 37층이 해당합니다. 과연 무너졌던 부분이 충분히 안전성이 있는 그런 설계인지 일부 현재 무량판 구조를 사용함에 따라서 상당히 취약한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38층은 사고 사흘 전, 37층은 열흘 전에 동바리를 없앤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아래층의 뒤이은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 동바리를 빼낸 것이 붕괴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바리 철거를 지시한 사람은 현대산업개발의 직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국토교통부 등의 사고 원인 규명에도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다음으로 추정하는 원인은 무너진 201동에만 만들어진 슬래브 상단에 보인 역보 7개. 실제로 외벽은 그대로 서 있는데 폭삭 무너져 내린 곳은 무게만 수십 톤으로 추산되는 역보가 있던 공간이었습니다. 경찰은 먹고 남은 꼬치처럼 콘크리트에서 철근이 빠져버린 것은 제대로 굳지 않았거나 불량 자재를 썼기 때문인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다만 논란이 된 39층 바닥의 두께가 15cm에서 35cm로 늘어난 것은 설계도와 맞는 타설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11명. 경찰은 사고 현장 수습이 2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현대산업개발 현장 소장 등에 대한 조사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수색 구조가 장기화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꾸려짐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소환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재명 정부 탄생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는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가 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정치 쇄신하겠다면서 특검도 안 받고 뭔 생뚱맞게 자다가 공상도 되는 소리지 그게.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했던 역사적 거울을 뒤늦게 바로잡은 것일 뿐. 국민의힘도 본인들의 잘못으로 생긴 재보궐선거에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불출마와 무공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선을 43일 앞두고 자신의 차기 총선 불출마를 포함해서 정치 쇄신 방안으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의심하면서도 내부 공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받을지 긴장하는 분위기도 읽히고 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김관욱 계명대 교수, 또 이기재 동국대 겸임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대선 국면에서 두 분과 함께 사과 얘기도 많이 있고 사실 쇄신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쇄신이라는 어떤 단어의 가치가 조금 하락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인데 일단 어제 후보의 눈물 또 반성의 어떤 큰절 그리고 이어진 최측근 그룹들의 백의 종군 선언 이후 당대표의 입으로 좀 관심이 모아졌었는데 대표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를 한다는 새로운 용어를 좀 약간 생소하죠. 그렇지만 사실 정치학에서는 굉장히 많이 익숙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제나 어떤 세력의 어떤 교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우리가 정권 교체를 많이 이제 있어 왔어요. 그런데 정치는 사실 변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득권은 여전히 공고하고 사실 뭐 특권도 여전히 살아 있고 계속해서 그 했던 인물들이 계속해서 권력을 이제 과점하는 뭐 이런 현상. 여기에 또 더 나가서는 책임을 지는 분들도 별로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싫어하는 바꾸고자 하는 그런 정치의 모습인데 이걸 좀 한번 바꿔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하고 그다음에 586 정치인들이 이제 더 이상 좀 퇴장을 했으면 좋겠다. 여태까지 이제 많은 성과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을 후배 세대들에게 넘겨줘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대 교체. 즉 자기 혁신과 기득권 내려놓기 뭐 이런 걸 통해서 사실상 정당의 어떤 생명력을 다시 불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취지의 어떤 선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국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인물 교체가 사실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인력 세대의 어떤 교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나섰고 여기서 당대표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선언을 했다는 측면에서는 정치 교체를 주도하는 여기서 주도권은 이미 이제 민주당이 쥐고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주 구체적으로 지금 이 책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종로 등 세 군데에서 무공천한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특권 내려놓는 측면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들이 특권에 뒤에서 계속 사실은 자기 보전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윤미향 의원이라든가 박덕흠 의원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제명 처리, 즉 무리를 상당히 빚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국회가 자정 능력이 없음을 사실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과감하게 좀 처리를 해서 국민들의 어떤 정치에 대한 답답함을 풀어주면서 책임 정치를 실현해보겠다. 뭐 이게 지금 이 하나의 정치 교체, 즉 지금 송 대표가 얘기하는 정치 교체의 핵심 내용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정치학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이거는 뭐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또는 다른 정당들도 여기에 협력을 해서 이 국민이 바라는 어떤 정치 교체를 좀 실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인적 교체, 정치 교체 언급하셨는데 사실 어제 이 시간 이재명 후보에게도 같은 질문 드렸을 때 일단 인적 쇄신에 대해서 잘한 일이라면서 최대치로 해야 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만 일단 오늘 송 대표의 결단에 이 후보의 어떤 사전 교감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나서 또 이 교수님 의견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된 날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민주당 간판 빼놓고 다 변화시키자고 노력을 해왔고 조국 사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고 부동산 관련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초강수의 조치까지 취해왔던 것을 기자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사실 뭐 저는 그런 낌새는 조금 뭔가를 저지르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졌는데 정치인에게 국회의원직이라 정말로 중요한 거의 전부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포기하시겠다고 하니까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표현을 빌면 뭔가 저지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했는데 자, 송 대표의 회견,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586, 86 용태론의 어떤 흐름에 이어지는 분위기겠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송영길 대표의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보면서 약간 좀 뜬금없다는 걸 처음에는 느꼈어요. 왜냐면은 이건 대선을 하고 있는데 왜 당대표가 2년 남은 본인의 국회의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지? 그러니까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어디 대권 후보에 출마한다든가 뭐 어떤 게 출마할 때 뭐 던지는
정치인들의 이런 그 행위인데 갑자기 나와서 본인의 총선 불출마 선언하는 게 저는 좀 연관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또 민주당의 그 소위에서 이재명 후보의 측근인 7인회가 뭐 임명직을 이제 안 하겠다 이런 것도 네. 아니 뭐 임명직을 뭐 맡아놓은 것도 아닌데 인권명이 그거를 자기가 안 하겠다는 선언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사실 그 연관성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내용은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이다라고 하면서 뭔가 민주당의 변화를 이재명이 이끌고 가겠다 이렇게 네.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뭐 후보는 뭐 계속 뭐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제 민주당은 그 나물의 그 밥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바뀌어도 민주당의 그 현재 국회의원 그들이 또 들어가서 내각을 가질 거고 또 그 민주당의 정책에 근거해서 일을 해나갈 텐데 그럼 뭐가 바뀌겠냐라는 이제 국민의 여론이 이제 직시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 전체에 대한 어떤 쇄신과 변화 이쪽으로 유도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뭐 그런 점에서 정치 쇄신의 그 방향이 간다면 뭐 그걸 저는 이제 나쁘게 볼 생각은 없지만 어쨌든 이게 대선 국면에서는 이상하게 잘 안 어울리는 어떤 인적 쇄신이고 뭐 사퇴고 이런 것 같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이 잘 안 풀리니까 결국 이제 당 변화와 쇄신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용태론에 좀 몰고가 틀까라는 게 다음 질문이었는데 일단 이 교수님께서 이번 쇄신과 관련된 민주당의 움직임을 평가절하하셨기 때문에 교수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두 가지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제도의 변화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인적 세력의 어떤 변화 이건데 지금 우리나라 정당의 어떤 그 구성원들을 보면 굉장히 노령화가 돼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세대 교체가 되지 않으면 최근과 같이 청년들의 어떤 민심이 정당의 정책에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이제 송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2030에게 뭐 차기 정부에 전격적으로 이제 참여를 확대하고 또 특히나 이제 6월달에 있을 지방선거에 상당한 폭의 어떤 공천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정당의 어떤 생명력을 불어넣고 그것이 한국 정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이거는 비단 뭐 지금 대선의 모든 것을 다 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당은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조직인 것이고 그것이 생명력을 갖춰야 될 때 이런 어떤 대선의 계기를 통해서 자기 혁신, 자기 쇄신을 한다면 그건 굉장히 긍정적인 것 아닌가. 지금 아무리 선거 과정이라고 해도 이런 어떤 개혁, 쇄신, 국민이 바라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폄하할 필요는 없겠다. 저는 뭐 이렇게 봅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조금 제가 첨언하면 그러니까 이제 진정성이 좀 의심되고 사실은 좀 임명직을 내려놓겠다는 것도 대선 국면에서 좀 뜬금없다라고 표현을 하신 점이 있었는데 아마 당내 일부에서도 이런 반발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제 발표하신 그 부분은 네.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측근 의원들이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결과적으로 이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후보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어떤 세력으로 만들어졌을 때 상당히 부정적인 어떤 그들만의 어떤 정치 세력화 뭐 이런 것들이 우려된다. 뭐 그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많은 정권들이 그런 어떤 측근 정치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타파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로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 후보가 믿고 있고 많은 부분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이 스스로 이제 정권을 만들게 될 경우에는 그런 역할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밖에서 도움을 주고 더 능력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어떤 국정을 담당할 때 성과가 더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런 우려라든가 측근 정치 우려라든가 이거 불식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굉장히 좋은 거지. 이것이 단지 뭐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다. 저는 이런 약속은 지금 야당에서도 나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김건희 씨 녹취록이 나오면서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잖아요. 만약에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뭐 후보 부인의 어떤 뭐 영향력, 역할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가 조건으로 처가 뭐 비리 엄단하겠다 뭐 그런 선언을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윤 후보 지금 선언도 아직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비한다 그러면 여긴 자정 능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여기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면 당내 목소리를 좀 정리해 본 게 있거든요. 일단 장경태 정당혁신 추진위원장 같은 경우는 실천의 모습을, 그러니까 송 대표의 어떤 결단과 함께 실천으로 좀 이어가길 바란다는 말과 함께, 또 이동학 최고위원은 청년들의 열망을 모으겠다라는 어떤 반색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만, 또 그 반면에는 아니 선대위 쇄신할 때 이선 후퇴하지 않았느냐라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사실 실제로 86 용태론이 가끔 등장했지만 실현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목소리도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3선 초과 연임제도 이런 것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주장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예를 들어 국민들이 사실 국회의원을 바라볼 때 왜 국회의원은 정년이 없느냐 이런 문제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지방 단체장은 3선 제한이 있는데 왜 이거는 계속 하느냐. 그래서 동일 지역에서 계속 뭐 예를 들어서 보수당 같은 경우는 뭐 TK,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 여기에 털을 잡으면은 거의 뭐 몇 선 그냥 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문제를 많이 제기해왔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개혁의 대상이고 우리가 그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뭔가 바꿔야 될 지점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왜 지금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총선에 무슨 그 국회의원의 3선 초과 연임 제도를 이야기하고 불출마를 얘기하고 이게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대통령 선거 때 거론하려면 대통령의 어떤 권한의 어떤 분산, 예를 들어 뭐 분권형 대통령제가 됐든 뭐 4년 중임이 됐든 이런 문제, 그다음에 뭐 책임 총리의 문제, 이런 등등이 좀 다뤄져야 되는데 민주당의 쟁점 자체를 대통령 선거에서 뭔가 그 어떤 정치 변화, 민주당, 그러니까 정당 변화로 이렇게 끌고 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대선 국면에서 이제 민주당이 계속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여전히 민주당이 바뀌지 않았다는 어떤 그런 지적에 대한 어떤 대응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게 그런 차원이라면 이제 민주당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386, 그러니까 86 용태론이 이제 그렇게 연결되는 건데. 근데 국민의 관심사하고는 좀 많이 저는 동떨어져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 자기 내부의 문제, 내부의 문제를 오히려 어떤 표면화시킨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단순히 지금 민주당이 이 당내의 어떤 개혁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는 저는 좀 작게 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치개혁 전반을 사실은 좀 추진하겠다 뭐 이런 얘기고, 이 맥락은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최근에 이제 개헌 얘기까지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제왕적 대통령의 어떤 권한을 축소하고 책임 정치를 늘리려면 이게 4년 중임제 같은 경우로 해가지고 사실상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기회를 줄 때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정치를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정치 개혁에서 대통령의 어떤 역할, 대통령의 권한만 그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 이제 국회의원의 어떤 뭐 부분, 특권 뭐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어떤 정치 개혁 차원에서 지금 송 대표라든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접근하는 거 아닌가,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죠. 네, 이재명 후보 언급하셨는데 반성의 어떤 일환으로 연일 지금 뭐 닷새째 수도권 순회를 돌면서 반성과 쇄신을 언급하고 있는데, 후보 자체도 비례 위성 정당에 대한 어떤 반성을 언급하기도 했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아픈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는 그만큼 국민의 표가 사표가 안 되고 국회의원 의석수와 비례되게끔 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려운 협상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몇 석을 갖고서 이제 더 받겠다고 위성 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아무리 국민의힘이 전신인 정당이 그렇게 먼저 위성 정당을 만들었다고 해도 사실은 이런 어떤 취지를 주도했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사실 위성정당 만들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전체적으로 거기에 부여된 의석이 30석이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예컨대 국민의힘의 전신인 정당이 의석을 더 가져갔다고 해도 그게 국민의 어떤 신뢰를 받는 계기가 됐을까? 오히려 그것에서 위성정당을 안 만들었을 때 민주당은 진정으로 좀 원칙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에 오히려 더 신뢰를 얻지 않았을까라는 어떤 성찰적 생각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그런 차원에서 아마 원칙 있는 정당 운영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앞서 이 교수님이 언급하셨던 3선 초과금지 조항 동일지역구 같은 경우를 열린민주당과 통합 과정에서 합의된 부분이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때 네. 거론됐었죠. 열린민주당이 통합의 조건으로 얘기했었고, 네. 그런 뭐 사실 그 제도만으로는 여러 가지 그 검토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민주당에서는 뭐 같이 국민의힘이 협조해서 법 개정으로 가자고 그러는데 지금 그 문제는 사실 어느 지금 선진국의 그 정당들도 이거를 뭐 법제화한 정당은 없고요. 유럽의 일부 소수 정당이 이제 당원에 이제 그 당의 이제 당원 당규로 이제 규정을 한 거 있기 네.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이 그거를 당원 당규 규정에서 한다면 뭐 모범적인 사례로 그 성과를 보면서 아마 네. 정당 정치 개혁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는 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 위성 정당 같은 데는 이제 반성을 하는데 저는 네. 그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면 상대가 반칙해도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한다 이렇게 하는데 네. 저는 이걸 보면서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상대가 반칙해도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된다. 상대가 반칙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은 선거법을 한 번도 합의 처리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그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4+1이라는 걸 만들면서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정의당을 끌어들여 갖고 이게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때도 이렇게 협의 없이 가게 되면 우리는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누누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원인이 민주당의 공수처법 처리에 있는데 지금 역시 이재명 후보는 또다시 상대가 반칙해서도 이렇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책임을 또 떠넘기는 거죠. 자기 성찰이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반응까지 한번 들어보고 또 얘기를 이어갈까요? 일단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반응이 후보를 통해서도 또 당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왔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이런 전격적인 이런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 진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특검위원이나 윤미향 이상규위원 제명안 신속히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국회에 엄청난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이 볼 때는 입법 독재다, 독선적인 국회 운영이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껏 저희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그건 진작에 좀 하지 왜 늦게 이렇게 하느냐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지금 선거의 주무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 법무장관,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장관을 불러들이고 중립 내각을 청와대에 요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다라고 한 걸 들어보니 여기에 대한 민주당 쇄신에 대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 한번 정리한 거 화면에 보여주시고, 일단 윤미향 방지법을 또 대선 후보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만 대장동 특검 받아야 정치 쇄신이다라는 말로 또 국민의힘이 응수하고 있기도 하고요. 네. 대장동 특검하고 이게 정치 교체가 무슨 이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네. 특검에 관해서는 지금 송영길 대표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재명 후보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사실은 김만배 정영학 씨 녹취록이 나오잖아요. 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곽상도 의원, 그리고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전 특검, 많은 소위 이제 이 50억 클럽의 인사들의 어떤 이름들이 굉장히 거명이 많이 되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거기 연관이 됐었다면 이 씨라도 이재라는 단어라도 하나 나와줘야 되는데 네. 전혀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윤정수 전 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책을 냈어요. 그런데 그 책에는 아마 이 후보는 보고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이게 이제 유동규 씨의 어떤 단독으로 배임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그 조직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장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사실은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장면에서 오히려 특검을 받는 것이 민주당이나 이 후보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여야가 합의해서 상설 특검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시작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 진정성 문제는 사실은 송영길 대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이걸 꺼내놓고 이걸 실천 안 하면 사실 국민들이 다 보고 있거든요. 이것을 진정성을 밝혀라. 그거는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민주당이 이거 안 하면 이 정당 자체가 존립이 어렵다는 거를 압니다. 특히나 이제 뭔가를 얘기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비난이 얼마나 큰지 많이 겪고 있었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저는 이 민주당이 이걸 안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당연히 이거는 뭐 야당에서는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겠지만 네. 저는 뭐 진정성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선 이제 선거가 이제 4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지금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확보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부분을 의회에서 단독 처리를 했습니까? 그리고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독식을 했고, 그래서 그 이후에 벌어진 단독 처리에 의한 법안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차 3법이라든가 이런 거로 해서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반성을 뒤늦게 하는 건데, 사실 뭐 윤미향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사실 그 건이 터졌을 때 벌써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사실 분노했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징계를 하질 않았어요. 지금 현재 탈당한 거는 말 그대로 부동산 문제 가지고 12명이 이제 탈당 권유를 했을 때 탈당을 했던 거지, 위안부 할머니들 기부금을 전용한 의혹에 대한 어떤 징계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에 와서 뭐 윤미향 의원, 이상직 의원 뭐 이렇게 해갖고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뭐 선거에 앞두고 이제 뭔가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래도 지금이라도 뭐 바뀔 거 있으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어쨌든 대선을 앞두고 그 판단은 이제 뭐 국민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거는 쇼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국회가 스스로 국회의원을 제명한 역사가 딱 한 번 있어요. 그게 박정희 정권이 이제 김영삼 당시 이제 총재죠. 총재를 제명한 것 외에는 제명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3명을 제명을 하겠다는 거는 무리를 빚은 국회의원은 사실상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을 역사에 남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윤미향 의원 얘기했지만 윤미향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주를 받아요. 그렇게 가지고 가족회사들을 영업하는 이런 거거든요. 오히려 방지법을 만들려면 이것도 같이 만들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두 분은 사실 지금 민주당을 탈당해가지고 무소속이에요. 그런데 박덕흠 의원 같은 경우는 또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했다가 다시 지금 복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일종의 이제 비리 이렇게 무리를 일으킨 분인데 이것을 지금 계속해서 갖고 있고 지금 이 상황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적절한 건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명쾌하게 국회의원일지라도 이런 무리를 빚거나 뭐 이런 범죄와 관련된 것이 있으면 사실상 제명될 수 있다는 것을 역사 속에 남겨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안에서 마침 무공천 또 불출마 이런 얘기가 나오는 분위기 속에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시작으로 재보선 준비에 들어갔다는 것이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일단 이걸 복잡해진 어떤 공천 셈법이라고 기사에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내부 긴장감이 좀 높아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이를테면 깃발만 꽂으면 당선 확률이 높아지는 건데 공천 방법 갖고 조금 당내 갈등이 좀 노출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할 것 같긴 하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좀 복잡해졌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을 이미 정했었는데 종로는 전략공천, 나머지 4개 지역은 경선 이렇게 해서 이제 후보를 확정하기로 이제 공천관리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됐는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무공천을 하는 바람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기존의 대로 이제 관행대로 다 경선을 해서 갈 거냐? 아니면 뭔가 상징적인 어떤 대선을 이기기 위한 상징적 의미를 각 공천 과정에서 부여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좀 남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후보들이 또 그 보궐선거를 준비하면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뭐 기존에 움직이던 후보들 다 빼면서 무리하게 또 전략 공천을 했을 때 어떤 공천이 갖고 있는 어떤 이미지 메이킹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또 당내 분란이 또 표면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공정한 어떤 경선 관리를 통해서 후보를 확정하는 거가 가장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최근에 근데 공천 문제로 또 홍준표 의원과의 갈등이 좀 불거지기도 그렇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민주당이 그러면 왜 이 세 곳만 공천을 안 하고 서초라든가 대구 남중구 왜 공천을 한다고 얘기하는지 어떻게 보면 이 서초와 대구 남중구가 비리와 연루될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었거든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압박을 지금 국민의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동의할지 동의 안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무리를 빚고 뭐 그 부분에서 뭐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50억을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구속영장도 오늘 청구가 됐는데 여기서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기 텃밭이니까 그냥 나는 그런 거 비리와는 상관없이 그냥 나는 공천하겠다. 뭐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런 문제로 공천하지 않는 정당과 그런 비리가 있음에도 우리는 무조건 뭐 후보를 내야 되겠다는 정당과 어떻게 차별화가 될지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지 그거를 사실은 민주당이 차별화시키기 위한 어떤 전략 차원에서 저는 세 군데에는 무공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만약에 국민의힘에도 없다라면 지도부에서 그러면 사실 국민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거죠. 여기에 대한 혹시 예, 근데 고민이 말씀?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뭐 그 민주당도 이제 무공천했고 그 책임이 있는 예를 들어 국민의힘도 이제 2개 지역이 있으니까 고민을 할 텐데 저는 그 야당은 그 여당하고 좀 다르다 이런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180석 지금 뭐 113석으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그 엄청난 의원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당이 지금 103석인데 이게 그렇게 뭐 무공천을 할 만큼 여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공천을 해서 잘못한 건 잘못하고 반성은 반성하면서 또 제대로 된 사람을 내서 의석수를 확보해야만 야당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당연히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고로 서초가 윤인숙 전 의원의 지역구였고 여기는 사실 좀 당내 어떤 역학관계로 봤을 때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선희 후보의 어떤 갈등이 불거질 수도 있다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앞으로 지켜봐야 대목이고, 자, 윤석열 후보 관련해서 가족 관련해서 좀 판단들이 나왔거든요. 일단 장모 관련해서는 2심에서 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련해서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 또 김건희 씨와 관련해선 학력과 경력 허위 기재에 대해서 교육부가 감사한 결과가 나오기도 했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 대선 국면에서 43일 앞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변수를 작용할까요? 저는 2심 결과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이해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1심에서 3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네.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그러니까 무죄의 취지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장모 최 씨가 사실은 법에는 그거죠. 의료인이 아닌 사람 의료기관을 네. 설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의료기관을 만들고 이러한 부분에서 공모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 내용을 몰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설명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3억을 빌려줬는데 그거를 안 떼이려면 2억을 더 내놔라, 더 빌려줘라. 그러면은 내가 이걸 갚아주겠다. 이게 이제 장모 최 씨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네. 그 사업 내용을 몰랐다 그럴 수 있나요? 이게 지금 2억이란 돈이 그렇게 가벼운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2억을 빌려주면서 무슨 사업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나한테 돌려줄지도 모르고 그냥 빌려주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때 의료기관 만들 때 이미 이 장모 최 씨는 이력서, 뭐 거기다 임원 취임 승낙서 뭐 등등의 그 필요 서류들을 다 냈어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사위가 한 4개월 동안 거기 행정원장을 합니다. 그런데 의료 경영에 전혀 몰랐다? 이건 상식적으로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이제 22억이 어떻게 보면 이제 부정 수급한 것까지도 다 무죄가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럼 이제 혈세가 사실상 이제 거둬들이기 안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판결로 나온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심 재판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건 이제 뭐 저기 대법원 가서 어떻게 나오겠지만 네. 어쨌든 이게 그러면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효과를 줄 것이냐 저는 매우 부정적으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럴 수가 없죠. 돈의 흐름은 분명히 그쪽으로 잡혀 있는데 네. 돈은 받았는데 무죄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어느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오히려 이 부분은 부정적 효과가 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드린 질문에 얹어서 지금 김건희 씨가 또 인터넷 포털에 프로필이라고 하죠. 사진도 올리고 이러면서 등판이 좀 임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과 좀 같이 해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그 뭐 장모 건은 어쨌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도 뭐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당시에 이제 그 7년 전이었죠. 어쨌든 이제 불기소가 되면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검찰에서 윤석열 총장 때문에 봐준 거 아니냐 이래서 네. 이제 최강욱 의원이 다시 그 사건을 끄집어서 이제 기소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이제 고발을 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 판결까지 갔고 결국 법원 판결은 1심보다 2심에서는 어쨌든 무죄가 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실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장모 최 씨는 이제 이게 그 본인이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업에 관여하게 되다 보니까 그렇게 관여가 된 것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오면서도 네. 어떤 문제가 될 걸 대비해서 책임 이제 면제 각서를 쓰고 나왔다 이러면서 병원 운영에도 관여 안 했고 그리고 이제 수익 배분 과정에도 전혀 관여 안 했겠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이분이 이제 수익 배분에 관여했다라는 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증명하지 못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뭐 김건희 씨 입장에서는 그 본인의 어머니 문제로 상당히 그 굉장히 뭐 심적 압박을 많이 받았을 텐데 이 부분에 좀 약간 좀 홀가분해졌다 이렇게 보여지고 이제 곧 이제 국민들 앞에 이제 자기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그것은 네. 우선은 지금 현재 그 7시간 소위 얘기해서 7시간 녹취 파일이라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다 공개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예. 이제 매일 조금씩 더 추가적인 것이 나오고는 있지만 거의 뭐 여진 비슷한 것이고요. 이미 큰 줄기는 다 나왔기 때문에 그걸 판단해서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이제 사과할 건 사과하면서 네. 아무래도 공식 활동을 이제 시작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공약 얘기로 넘어갈 텐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오늘 같은 경우는 나란히 농업 관련 공약을 그러니까 농심을 좀 저격하기 위한 공약 정책 경쟁 이어갔는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좀 화면에는 오늘 발표된 농업 관련된 공약들 좀 비교한 화면 띄워주시고 최근에 보면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를테면 닮은 꼴 공약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GTX 부분도 그렇고 부동산 정책 공급 부분도 그렇고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중도층 민심을 좀 의식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체성이 좀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그냥 진보적인 정부 또는 진보적인 정책의 어떤 가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큰 정부 그리고 좀 더 이제 시장에 개입해서 분배 역할 강화하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본인은 시장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작은 정부를 얘기를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뭐 50조 뭐 지금도 뭐 농촌에도 지금 한 600만 원꼴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더 많은 어떤 재정을 투여하는 큰 정부의 어떤 정책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본인이 주장하는 본인의 정체성과 정책의 기조가 너무 이제 모순되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의 정책이 사실상 민주당의 정책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저는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라 그런다 그러면 아예 그냥 국민의힘도 이 정책적 기조를 우리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의 정책들을 우리가 수렴한다. 뭐 그런 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게 동의를 안 하고요. 네, 오늘 많이 동의 안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많이 차이가 난다고 봐요. 농업을 공약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는 농업인 기본소득이라고 1인당 100만 원 주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과거 본인의 이제 기본소득 비슷한 기본 시리즈와 연결되는 기본 시리즈로 와서 결국 이제 청년 주고 농민 주고 뭐 문화예술인 주다 보면 다 주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장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은퇴직 불금 월 50만 원을 얘기했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지금 농업이 굉장히 그 어려움에 직면하면서도 그 어쨌든 농업인 자체가 너무 고령화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도 이제 직불금으로 계속 보존을 하다 보니까 크게 어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은퇴하면 이거를 이제 농지를 이제 매도하거나 혹은 장기 임대를 하게 되면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그 은퇴 직불금을 드리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면 땅을 매매하게 되면 이제 청년들이 지금 한 청년 창업으로 이제 귀농을 한 네.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귀농 청년들을 뭐 3만 명을 육성해서 이분들이 어떤 대규모로 땅을 토지를 쉽게 해서 농업을 더 스마트 농업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해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그 보수층에서 볼 때는 그 바람직한 기조에 걸맞는 보수의 기조에 걸맞는 정책이라고 좀 보이죠. 그러니까 갖고 있던 기조를 유지한 것이라고 보이는 네. 건데 아까 김 교수님은 기조를 따라가시는 거라고 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지금 이런 공약들을 지켜보면 어떤 5조 원 뭐 예산 이런 거 나오면 사실 선심성, 현금성 공약이거든요. 다 이거 어떻게 실천하지라는 의문이 들긴 해요. 그렇죠. 양쪽 모두. 결국에는 이제 세금과 연동되는 겁니다. 들어와야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작은 정부는 원래 세금을 이제 낮추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인데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도 세금을 늘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어떤 세제 정책과 반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제가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짚지는 못하겠지만 보통 조 단위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쉽지 않은 돈들이거든요. 그래서 네. 혈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뭐 모든 후보들이 다 이렇게 유념해서 봐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네. 아까도 이제 농업 기본소득이라 그랬잖아요. 100만 원, 연에 1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월에 50만 원이면 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격차가 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세출을 어떻게 또 조정할 것인가로 좀 이어지는 부분도 필요한데 요건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정책을 짚기로 하고 끝으로 안철수 후보 얘기까지 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계속 선을 긋고 있거든요. 잠깐 또 들어보시죠. 저는 뭐 전혀 단일화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 안일화 그러니까 안철수가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간다면 확실하게 이길 수 있고 지금 현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당원들까지도 저한테 지지를 보내고 계실 거다.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0%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일화된다면 안일화가 맞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요. 네. 정확한 해석이십니다. 이게 자막만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단일화 가능성은 0%인데 안일화, 안철수로 단일화되는 것이다. 어떻게 좀 해석이 돼야 되나요? 헷갈려요. 네. 지금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인데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네. 때마다 좀 다릅니다. 어떤 날은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 단일화가 가로막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은 단일화 하고 싶은데 이준석 대표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또 오늘 같은 경우 단일화는 뭐 0%다 그러면 아예 없는 것인데 그러면서도 또 안일화로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 사실은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얘기를 하면 이 뭔가 지지도가 이제 쑥 빠질 것 같으니까 나는 그냥 계속 간다. 그래서 지지세를 결집하려고 하는 게 하나이고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는 되기 어려운 것 같으니까 단일화는 하고 싶다는 것을 아래 깔고 있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말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잠시 뒤 여쭤보겠습니다만 방송 TV 토론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을 놓고도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 또 방송 인터뷰를 통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지점도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지지세 결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차원일까요? 안철수 후보가 그 음원을 공개했더라고요. 직접 작사도 하기도 하고 이 부분 포함해서 어떻게 좀 안철수 후보 행보 보고 계십니까? 지금 전략적 모호성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년 기자회견 내용을 보니까 네. 뭐 닥치고 정권 교체는 위험하다 이러면서 또 정권 교체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권 교체를 얘기한다면 이제 야권과의 이제 공조를 얘기해야 되는데 또 연합 정치는 또 당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국민통합내각과 연합 정치를 주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당을 가리지 않는다는 또 표현도 쓰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그 본인의 중도에서의 어떤 공간 이거를 좀 계속 넓혀가는 측면에서 지금 그 전략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뭐 그런 차원에서 아까
멜론 뮤직 같은 거 본인이 직접 작사하고 피처링에 참여하면서 이제 청년 정책 공약을 저 공약을 이제 그 노래에 담는다는 건데 좀 뭐 괜찮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지금 뭐 아이디어 대결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후보는 또 AI로 해갖고 AI 윤석열 그다음에 59초 쇼츠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하고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은 뭐 경쟁하면 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어쨌든 간에 현재 그 TV 토론이 이제 전개되고 그 2월 15일 날 공식 선거 운동이 될 때 과연 어느 정도 지지를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향후 그 완주 가능성이라든가 혹은 어떤 그 후보 단일화의 문제 혹은 본인이 얘기하는 연합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관련돼 있다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지금 토론 얘기 하셨기 때문에 김 교수님께 좀 추가적으로 여쭤보면 심상정 후보와 또 안철수 후보 측이 각각 가처분 신청을 내고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토론 어떻게 전망하시고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나와서 이런 안일화 얘기도 하고 싶고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내일 아마 그 결정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조건이 맞춰진 두 분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자 TV 토론이 국민의 어떤 평가 그리고 알 권리를 더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뭐 그것이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금 또 양당이 이렇게 합의를 해놨고 TV 토론이 너무 지금 늦어졌어요.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게 많은데 지금 그것이 해소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되는 대로 자주 뭐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네, 되는 대로 자주 열릴지 내일 결과를 좀 지켜보고 또 토론의 내용 또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네. 뭐 물어볼 거 있어요? 어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더 여기 하실 거면 아니 뭐 이런 거 있잖아. 누가 뭐라고 말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는 이제 합시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홍준표 의원께서 지금 여러 가지 불쾌감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네, 고맙습니다. 네. 편한지. 아무래도 녹취록 여파 때문에 홍준표 의원이랑 뭐 때문에? 녹취록. 아, 네. 홍준표 의원님이랑 유승민 의원님 두 분 다 불쾌감을 표했는데요. 어쨌든 이 녹취록에 의해서 좀 마음이 불편하시고 그러니까 상처받으신 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인의 입장에서 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찍는 현장이 공개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지만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알 수가 없고 그 무슨 사진이 그런 프로필 사진을 찍는 그 사진인지 뭐 신문에 뭐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형평성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뭐 형수 욕설이라든지 기타 그 형과의 그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공평하게 이 보도를 해줄 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강력하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7개월 전에 뵙고 벌써 그렇게 됐군요. 상대 후보의 부인이 김건희 씨 어떤 7시간 통화 관련해서 거기서 나온 발언으로 오늘 모속 논란까지 번지고 있는데 제가 뭐 상대 후보 부인의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가 않을 것 같고요. 그러나 저는 후보 자신에 관한 문제, 예를 들면 정말 이 국가의 운명을 혹시 우연적 요소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을까 하는 국민의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확실한 좀 대안을 내시고 해결책을 찾는 게 맞겠다. 사실관계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고요. 아마도 홍 전 대표님이나 유 전 대표님께서 거짓말을 할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김건희 대표의 경우에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할 것 같지는 않고
팬데믹 2년을 되돌아보는 기획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신병동이 통째로 감염되고 7명이 목숨을 잃은 청도 대남병원 집단 감염 사태를 조명합니다.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가 집단 발생한 경북 청도 대남병원의 환자가 숨지면서 정신병원이 사실상 통째 감염된 겁니다. 지금까지 나온 국내 사망 사례 가운데 6명이 청도 대남병원과 관련돼 있습니다. 정신병동에 퍼진 바이러스. 그 안에서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이 영상은 2020년 2월 26일 청도 대남병원으로 달려간 의료진들이 당시의 참상을 기록하기 위해 직접 촬영한 것입니다. 토사물이라든지 구토는 여기저기 있는데 이제 치우지는 못하고 있고 말 그대로 이제 환자들끼리 뒤엉켜가지고 어떤 재난 수준의 이제 그런 조금 처참한 상황이었죠. 정신병동 입원 환자 103명 가운데 101명 감염, 7명 사망. 코호트 격리는 감염병 대응 수단이 아니라 사실상의 포기 선언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은 고립된 공간에서 사투를 벌였습니다. 김장 비닐봉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뭐 특수 코팅된 것도 아니고 비닐봉지에 박스 테이프를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방호복을 일단 다 벗고 그 비닐을 나서는 순간 거의 손소독제로 세수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너무 찝찝하니까. 확진자와 비확진자 구분 없이 증상별 대응 방침도 없이 환자들이 코호트 격리라는 이름 아래 방치됐습니다. 그 굉장히 밀집된 공간에 한정돼 있는 것에 몰아놓는다는 거는 굉장히 죽음의 그 방역이었죠. 그러니까 방역 자체가 아무 생각이 없이 그런 조치를 했던 거고요. 감염병 환자들을 받을 공공병원은 없었습니다. 대구에도 여러 병원들이 있는데 이 환자를 받을 병원이 없는 거예요. 코호트라는 것은 그분들을 놔두고 지켜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냥 가라앉는, 서서히 가라앉는. 그래서 그게 마치 우리 세월호 가라앉듯이. 결국 감염병 치료가 가능한 병상을 확보해 죽음의 병동에서 환자들을 꺼낸 건 현장에 있던 의료진이었습니다. 제가 다 뺍니다. 다 빼도록 합시다. 차관한테 전화하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 그 안도의 눈빛은 아, 해결됐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세계가 부러워하는 K방역. 이제는 그 단어 뒤에 숨겨진 현실에 눈을 떠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K방역이 의료라고까지 다 싸잡아서 사고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의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역이라는 행정 대응이 가져온 부분이 의료 대응의 이런 취약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2년 전 청도 대남병원의 비극은 위급 상황에서 이른바 컨트롤타워, 즉 국가의 부재가 어떤 비극을 불러오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공공의료를 튼튼히 해야 하는지 말하고 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종합주가지수 코스피가 장중 한때 3% 넘게 급락하면서 2,700대 초반대까지 주저앉았고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도 악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각 오는 26일에 나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두고 돈줄 조이기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경계심이 높아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는 시작부터 불안했습니다. 개장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 넘게 하락하더니 시간이 갈수록 낙폭은 확대됐습니다. 오후 한때 2,703까지 하락한 코스피. 13개월 만에 2,800선이 깨진 지 하루 만에 2,700선 붕괴 직전까지 주저앉은 겁니다. 개인이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도세를 당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2,720으로 장을 마감했고 코스닥 지수는 900선 사수를 두고 공방을 벌인 끝에 889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900선 밑으로 붕괴된 거는 지난해 3월 이후 10개월 만입니다. 실질적으로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강화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전에 비해서는 좀 저가 매수에 대한 대응도 조금 축소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상자산 역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최고점 대비 50% 가까이 하락한 4,400만 원을 턱걸이하다가 4,300만 원 선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 급등락이 심한 비트코인. 최근 그 변동폭은 더욱 커지는 양상입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하락했다가 4시간 만에 10% 넘게 반등하고 다시 빠지는 등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진 이유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가 코앞으로 다가온 게 주된 이유로 꼽힙니다. 위험 자산은 사실 불확실성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최근 이제 FOMC 관련해서 금리 인상에 관한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이번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상과 돈줄 조이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 나오느냐에 따라 증시와 가상자산 시장은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순항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이미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던 북한은 이번엔 순항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올해 5번째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내륙 지상에서 순항미사일을 2발 발사했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북한 내륙에서 상당 부분 비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발사 시각과 방향, 지점, 신형 여부 등 세부 재원은 추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보통 북한 지역에서 저고도로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는 경우에는 지구 공면율 때문에 완전하게 탐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남쪽으로 발사되는 경우에는 적어도라도 탐지와 요격에 문제가 없다며 한미 당국이 사전에 예의주시하고 탐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순항미사일도 다중화를 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섞어 쏘게 할 경우 우리 탄도탄 방어망을 교란할 수 있어 위협적인 무기체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이달 탄도미사일을 4차례 발사했고 이번 순항미사일의 경우 5번째 무력 시위로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탄도미사일에서 순항미사일까지 이달 들어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맞서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리프트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경기 포천시 베어스타운 스키장에 대해서 관계기관들이 합동감식에 나섰습니다. 리프트 사고 발생 전에 법에 규정된 정기 점검을 모두 받았지만 이상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점검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빠른 속도로 곤두박질 치는 리프트 위에서 이용객들이 황급히 뛰어내립니다. 리프트가 갑자기 멈추더니 역주행해 40여 명이 다친 베어스타운 스키장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과수와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2시간 동안 합동 감식을 벌였습니다. 관계기관들은 감식을 통해 고장 원인으로 지목되는 감속기의 고장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감속기는 리프트의 여러 부품 가운데 모터 속도를 제어하고 리프트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앞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이 감속기의 아랫부분이 닳아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과수도 감속기로 추정되는 부품을 분해해 포장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거는 저희 검사 목록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제가 확인받았습니다. 리프트는 궤도 운송법에 따라 3개월마다 시설 안전점검을 해야 하고 매년 한 번씩 정기 안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사고가 난 리프트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이 진행됐지만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감속기 역시 점검 목록에 포함되는데도 지난해 10월까지 이상 징후를 전혀 찾아내지 못해 점검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자체 갖고 있는 장비로 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는 부분을 분해해봐라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경찰은 우선 사고가 기계적 결함 때문인지 혹은 기계 조작 과실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을 현장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부품을 지금 채취해서 국과수에서 분석하기 위해서 지금 포천시는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행정처분이 결정된 다음에야 리프트 운영을 재개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감식 결과는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우리 정부 대표로 문체부 황희 장관이 참석합니다. 황 장관이 스포츠 외교 활동에 주력하는 가운데 대표단과 별도로 박병석 국회의장도 베이징을 찾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체부는 황희 장관이 정부 대표단을 이끌고 올림픽에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림픽 불참이 결정된 뒤 대표단의 격을 두고 고심한 결과입니다. 황희 장관은 다음 달 3일 출국해 4일 개막식에 참석하는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합니다. 정부는 전대회 개최국의 역할과 한중 관계, 코로나19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우리 측은 그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2018년 평창대회, 2020 도쿄올림픽의 뒤를 잇는 동북아 연속올림픽으로 세계 평화와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해왔습니다. 황 장관은 올림픽 경기를 관전하고 우리 선수들을 격려하는 것은 물론 우리 선수단이 안전하게 대회를 치르도록 현장에서 지원합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성공 개최 지지와 홍보 등 스포츠 외교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칩니다. 중국이 2018년 평창대회 개폐막식에 부총리급을 파견한 만큼 이후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파견 가능성도 나왔지만 결국 주무부처 장관으로 선회했습니다. 대표단과 별도로 박병석 국회의장도 리잔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장 초청으로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선수단을 격려합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최 오찬에도 참석하며 동포들과 간담회도 열 예정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종일 하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지금도 내륙 곳곳에는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강원에는 최고 3cm, 경기 동부 등 그 밖의 내륙 곳곳에는 1cm 안팎의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나름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로 평년 수준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주 후반에는 기온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설 연휴인 주말에는 평년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내일은 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됩니다. 수도권 등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 많겠고 강원 지방은 내린 눈이 얼면서 빙판길을 이루고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안동 영하 3도, 광주와 대구 0도로 크게 춥지 않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4도, 안동과 대전 8도, 창원 10도까지 오르며 포근하겠습니다. 주말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 영동과 경남 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YTN 뉴스라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